네, 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추위가 조금은 좀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쌀쌀하긴 합니다. 1월 13일 월요일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올해 들어서 날씨는 급격하게 추워졌는데 또 우리 시장은 이와 다르게 그쵸? 또 네. 상승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새해에 돌아서자마자 순매수로 전환이 된 게 아무래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번 주 금리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죠.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네. 대한 이벤트도 남아 있습니다. 과연 금리의 이벤트를 시장이 또 잘 소화하면서 우리 시장 1월의 상승 랠리를 지속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소매 판매 관련 지표가,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 상황이요. 2003년에 카드 대란 사태, 그때 가장 심각했던 게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 근 20여 년 만에, 20년 좀 넘었죠. 1 2년 만에 작년에 우리 소비 심리, 소비 실제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악재도 있긴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가 부진하고 내수가 좋지 않다는 거를 이 소매 판매 상황이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를 열어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 주목이 좀 됩니다. 사실은 이런 소비시장 상황만 놓고 본다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지난 11월 달에 금리를 내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역시 미국이 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고용 상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점점점 약간 희박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국은행의 또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이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네. 잘 소화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켓나우 1부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투자 포인트 잘 정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모닝 체크로 바로 가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KLX TMI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통합 지수의 이제 전체 그림입니다. 중대형주, 소형주, 초소형주, 대형주는 이 KLX 300으로 이제 이걸 대체하기로 했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사실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이 부적합 종목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한 4천여 개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지지분전한 이유 중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삼성전자라는 한 종목에 너무 이제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이게 이 안에 들어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을 갉아먹는 이런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들, 한계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지수에 있어서 계속 건강함을 어떤 투명함을 이런 부분들을 자꾸 좀먹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좀 꽤 많이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미국 나스닥이나 이런 선진국들의 지수들처럼 들어온 거는 쉽게 들어오는데 퇴출도 굉장히 쉽게 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굉장히 상장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데 우리는 상장은 비교적 까다로운 반면 퇴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고여 있는 물들이 좀 많아진다, 깊어진다 이런 상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 이 밸류업 정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펼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고 또 제도를 좀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통합지수, 그러니까 TMI 지수라는 것 자체도 결국 이제 그런 일환의 하나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좀 되고요. 결국은 이게 정말 우리 시장에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적합 종목들이 지금 배제된 상태에서 산출되는 지수기 때문에 따지면 이게 일본의 토픽스 지수처럼 우리 한국 주시장을 대변하는 그런 대표 지수가 되기를 좀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관리 종목이라든가 저유동성 종목, 거래 정지 종목 등 같은 걸 지수 이제 산출해서 이제 뺀다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2010년 4월 1일 기준으로 하는데 10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하니까 1000, 1050, 1200 이런 식으로 쭉 지수가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1000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간 4번 종목들 변경을 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현재는 남아 있더라도 또 이제 이 해당되는 부적합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또 이제 걸러지고 또 괜찮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좀 이 어떤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이 TMI 지수가 좀 만들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뭔가 좀 우리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어떤 그 수준비에서 좀 뒤처지는 이런 제도적인 어떤 불합리한 점들, 미흡한 점들 좀 천천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군요. 두 번째 체크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 앞서 고은별 앵커가 외국인들 말씀을 좀 잠깐 하셨었는데 실제로 지난주만 보더라도요. 개인, 외국인, 기관입니다. 외국 개인이 1조 1천억 넘게 팔았고 기관도 1조 3천억 넘게 팔았는데 여기까지 다 한다면 대략 1조 정도 판 거죠. 외국인이 1조 4,924억, 1조 5천억 가까이 지난 한 주 동안 샀습니다. 이거를 올 들어서 10일까지를 확장을 해서 보면 외국인들이 1조 5,490억, 근 1조 6천억 가까이 좀 사고 있는데 종목은 반도체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순매수 1위가 SK하이닉스 9,600억이니까 거의 1조를 샀죠. 1조 6천억 중에 1조를 SK하이닉스를 산 거니까 이게 사실 뭐 거의 대부분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도 한 2,300억 정도. 예전에 참 이게 다 거꾸로 했는데 이제는 SK하이닉스가 확실히 삼성전자보다 외국인들의 이 순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올해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자꾸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시장에. 미국 기업들은 뭐 계속 실적이 상향 조정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반대로 가는 상황이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작년에 워낙 많이 떨어진 데 따른 이런 그 어떤 밸류에이션, 낮은 밸류에이션 이런 효과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체크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1월 13일부터 17일 이번 주에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들 이렇게 쭉 순서들이 있죠. 미트박스 글로벌, 아스테라시스, 데이원 컴퍼니, 와이즈너, 삼양앤 시캠. 예. 작년에 공모주들 1월, 2월 달까지는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어떤 강한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다가 3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하더니 연중 내내 사실은 이 새내기주들, IPO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이런 뭐 부풀리기, 공모가 부풀리기 논란, 고평가 논란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죠. 그게 물론 올해 6월부터 바뀌긴 합니다만 기관들이 뭐 공모가를 잔뜩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자기들은 이제 대부분 다 초반에 팔죠.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새내기주에 대한 투자 정말 뭔가 부푼 희망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속에서 이제 새내기주 투자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셨다라고 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좀 하나하나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새내기주들에 대한 시선은 작년보다 조금 더 좀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5종목에 대한 이번 주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또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올 상반기에 뭐 최대어라고 하는 LG, CNS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올해 IPO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이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공모가 부풀리기 문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상장될 때도 정말로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돼서 상장이 돼야지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그런 리스크가 훨씬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 새내기주 투자를 좀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뉴욕 증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집중해볼 이슈와 일정들도 같이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와 또 실업률을 주목하면서 뉴욕 증시가 장 초반에 혼조세를 보였던 가운데 지표 발표와 함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표현이 됐습니다. 1.5% 넘게 급락 흐름을 3대 지수가 보였고요. 때문에 주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나스닥은 3.5% 가까운 하락을 그리고 다우조스도 2% 넘는 하락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이 매물 소화를 지나갔던 구간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사라지면서 증시가 크게 흔들렸던 한 주를 보냈는데요. 이날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시장의 예상치를
일을 상회하는 고용 건수가 추가가 됐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해서 0.1%포인트 오히려 하락하면서 고용은 증가하고 실업은 내려가면서 이 전반적인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했습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기도 했고요. 또 이날장에서 같이 발표가 됐던 소비자 심리 지수 체크를 해보시면은 다우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소비 심리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심리는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되려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더욱더 극명하게 대비가 됐습니다.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존 2.8%에서 3.3%까지 상향 전망이 됐고 또 5년 동안의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시장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집중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과 또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부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장 통해서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갔던 종목들 재룡산업, 제일일렉트릭, 파라텍 체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설비 관련 기업과 소방설비 전문 기업 체크해볼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을 꼽아보자면 주말 사이에도 계속해서 화제가 됐던 LA 산불입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관련주들의 시세가 한 차례 나온 바 있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안착한 만큼 또 오늘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지 그 연속성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난 7일부터 LA 산불이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면적 4분의 1이 전부 전소가 된 상황이고 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소화전에 물이 고갈됐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현재 기상청에서는 14일이 가장 큰 고비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전까지도 해당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LA 지역에서는 전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가운데 LA 지역의 전체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업체가 추가적으로 40만 가구의 전력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고려 사항을 같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손상된 전력망 같은 경우는 복구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간에서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전력 관련주들의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소방 스프링클러 관련주들 또 여기에 지난주 금요일에 먼저 시세가 나왔던 공기청정 관련주들까지 오늘장에서 같이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주요 일정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고용의 빅 위크를 겪으면서 뉴욕 증시가 3%대 주간 단위 지수 하락을 보였죠. 이를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인플레 지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화요일에는 PPI가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에 CPI 준비가 돼 있는데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인플레 지표가 시장이 원하는 대로 숫자를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고용 쇼크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조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까지도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오픈이 되는 만큼 주요 기업들의 실적 일정까지도 잘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 시즌과 함께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들 이번 한 주의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를 어떻게 견인해 갈지 일단 오늘의 개장 상황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인이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 1조 5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면서 20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주로 반도체를 담았고요. 특히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보유율은 55.37%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과 원달러 환율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 지난해 해외 증시 대비 낙폭이 컸던 데에 따른 국내 증시의 가격 매력이 부각받은 영향인데요. 반도체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새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앞서 모닝체크 때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조 한 6천억 가까이 올 들어서 외국인 사고 있는데 사실 그 대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두 반도체주에 집중이 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 사실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중돼 있다 이렇게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자, 본격적으로 좀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 왜 이렇게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의 매수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의 어떤 복귀에 대한 의미가 조금 약간 강하다라고 좀 보고 좀 더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네.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제 포트에 담아야 될 게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채워나가는 수로 이제 매수가 네.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반도체주들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대비해서 하이닉스 쪽을 외국인들이 좀 압도적으로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9,600억 정도 올 들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이치롭고 삼성전자는 그에 반해서 뭐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한 2,300억 정도. 일단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 밑에 이제 2선, 3선에 있는 장비, 소재 기업들까지 이제 그 분위기가 그렇죠. 이제 전달이 되는데 네. 시장에서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6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매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작년 하반기서부터 순매도로 일관했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복귀의 어떤 초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렇죠. 예. 왜 사는지 이제 뭐 왜 사는지는 사실 외국인들이 왜 산다라고 밝히진 않으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레짐작을 하는 건데 일단 미국 공급자 관리 협회 뭐 지수가 좋았다, CES 기대감이 뭐 컸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사를 많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좀 과매도 상태에 좀 그렇죠.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세, 저가 메리트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좀 약간 뭐 분위기가 좋긴 합니다만은 조금 약간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올해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사실 뭐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환율과 함께 좀 연관성을 찾아서 계속 지속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이게 사실 반도체 종목,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건 이제 이거의 의미가 이제 개별 종목을 사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한국의 이제 코스피 시장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게 이제 박 이사님의 좀 해석이네요. 그런 차원에서 좀 최근에 반도체주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를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나뉘어 종목들이 많습니다.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앵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7거래일 연속 양봉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테크윈인데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팅을 할 때 병렬로 세워서 테스팅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다수의 검사가 가능하다는 게 그 갖고 있는 기술력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전일에도 3% 이상 상승했고요.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요. 지난주만 봤을 때, 금요일만 봤을 때는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5거래일간의 추세를 봤을 때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난주만 한 17%가량의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고요. 금요일장에는 한 걸음 쉬어가면서 0.7%가량 빠지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지난주 주간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4%가량의 오름세가 나왔는데요. 금요일장에는 1.4%가량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장주로 유입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훈풍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TSMC의 디자인하우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0.89%가량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TSMC가 지금 미국의 4나노에 대한 생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만큼 오늘 장에서도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PSB 같은 경우에도 1%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관이 이거래일째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는 28,400원대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꾸준하게 올해 들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 가운데 이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진짜 수많죠. 뭐 소부장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자, 박 기자님은 이제 그 중에서 어떻게 좀 좁혀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사실 그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뉴스가 가장 많이 꼽히는 게 어떻게 보면 HBM보다도 이제 ESSD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 예. 네, 그 ESSD 관련돼서 지난해 상반기에 스타주였었죠. 삼화전기 5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올랐던 부분들이 상반기에는 작년 상반기에는 좀 약간 센티멘탈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올해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까지는 좀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삼화전기인데 왜 작년에 삼화전기가 500% 이상 오르는 기업을 토했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삼화전기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콘덴서 만드는 기업이죠. 이제 콘덴서라는 건 사실 전기를 저장했다가 다시 뭐 내놓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반도체에도 콘덴서 이 손톱만한 반도체에도 콘덴서가 수억 개가 들어가죠. 이 콘덴서 중에서 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이 SSD가 굉장히 어떤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SSD에 들어가는 S캡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 S캡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정전이 됐을 때 이제 회로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이제 전력을 순간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S캡인데 네. 그 S캡을 삼성전자가 이제 19년도에 같이 개발을 해서 21년도부터 생산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 삼성전자가 이제 엠바고가 풀리면서 하이닉스 그다음에 솔리다임 이제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 부분을 하이닉스가 인수한 낸드 부분 솔리다임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 솔리다임으로 고객사가 다변화됐고 작년 상반기에 이 전 세계 ESSD 1위 기업인 솔리다임의 공급을 장기 계약을 계약을 하면서 굉장히 좀 초급등이 나온 상황이죠. 주가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쪽으로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솔리다임 같은 경우는 QLC 기반 ESD 시장 선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솔리드, 그 다음에 멀티, 쿼드로, 그 다음에 네. 트리플 쿼드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셀당 그 비트를 얼마만큼 저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쿼드로 셀 기반이 지금 레벨 셀이 가장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쿼드로 레벨 셀이 가장 좋은 거구나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가장 싼 겁니다. 가장 싼 건데 일단 그 속도라든가 내구력은 좀 약하지만 저장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쿼드로 레벨 셀이 시장에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요. 가장 비싸고 좋고 속도가 높은 거는 싱글 레벨 셀. 이 가장 비싸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정리를 하면 일단 지금 전 세계에서 이 SSD 기업 시장이 굉장히 좀 약간 활성화되고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삼성전자가 40,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3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솔리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솔리다임의 S캡을 장기 공급 계약을 한 삼화전기가 작년 상반기와 더불어서 올해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다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도 있고 하이닉스도 다 들어간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솔리다임이 지금 현재 이쪽 분야에서는 선두 자리다. 근데 그게 공급을 하고 있다. 요게 이제 포인트다 말씀을 하셨고 주가가 보니까 작년에 이게 얼마입니까? 이 9만 원 근처까지 8만 9천 원까지 작년 6월에 갔던 게 지금 작년 12월에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어? 2만 5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정말 거의 한 3분의 1 이상 토막으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네요.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인 에이징랜드 가지고 왔는데요. 예. 지난 이제 12월부터 제가 에이징랜드 계속 관련해서 말씀하시죠. 브리핑 네. 계속 도와드리고 있고요. 최근 주가 움직임도 여전히 좋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에이징랜드 또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중간에 또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또 보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현재까지 또 나온 이슈들 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TSMC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있는 그런 이제 협력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TSMC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1분기 매출을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3나노미터와 5나노미터의 공정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연간 한 117조 원대를 들여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한 점도 TSMC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SMC의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이 AI와 고성능 컴퓨팅 호조에 힘입어서 약 1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약 146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TSMC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와 또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 같은 경우에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도 진출했다라는 그런 또 모멘텀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연산을 통해서 설계된 전용 시스템 반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기존의 이 AI 가속기와 달리 범용성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특정 영역에서는 탁월한 성능을 내는 그런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나 클라우드 업체들 쪽에서 이러한 주문형 반도체를 자체 설계해서 데이터 센터에 속속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5월 학습과 추론 모두 대응할 수 있는 AI 칩인 트릴리움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또 그 외에도 구글과 메타가 또 손을 잡고 각 고객사의 주문형 반도체 개발을 함에 있어서 브로드컴이 또 이에 따른 또 지원을 하게 된다. 이런 점들 역시도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서는 계속 이러한 이슈와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치사슬 협력사라는 지금 조직을 계속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이 가치사슬 협력사에 글로벌 유니칩이나 알칩 같은 유수의 디자인 하우스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내 상장사로는 또 유일하게 에이징랜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받고 있는 중이고요. 에이징랜드의 지금 재무 잠깐 한번 보면은 작년 이제 2분기와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온 적자 같은 경우에는요, TSMC 공정을 이용하는 고객사의 도면 제작이라든지 이 반도체 칩 초기 개발 수요 둔화에 따라서 이런 적자 전환을 하게 됐었는데 4분기부터 다시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면서 돌아오는 걸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TSMC 호조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지금 에이징랜드 쪽에서 70여 개의 팹리스 고객사를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역시도 이제 반등세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 이후에 12월 기점으로 해서 추세 전환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흐름을 깨지 않는 한 지금 현재 봤을 때 단기적으로 31,000원에서 32,000원대만 깨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전고점 구간대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 이어나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도 가짜 있게 잘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반도체 관련주로 삼화전기, 에이징랜드 두 회사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엔터주가 지난달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에 쏟아지며 주춤하다가 올해 들어 상승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엔터주는 BTS, 블랙핑크 등 주요 아티스트가 대거 컴백하며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지금이 펀더멘털 개선 시작점이라며 매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엔터주는 올해 상반기 다시 반등의 시그널을 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엔터주가 작년 11월에 저도 오늘 뉴스브리핑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JFP 같은 경우는 무려 56%나 급등을 했더군요. 나머지 YG엔터라든가 SM도 두 자릿수 20%가 넘는 그런 수익 상승률을 보였고 참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이제 조금 부진했죠.
그런 1월 달 들어 조금 다시 좀 반등하는 분위기라 하는데 오늘 그런 시점에서 이제 오늘 곽유정 파트너가 엔터주를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모멘텀을 좀 보세요? 네, 엔터 종목들이 작년에는 정말 내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023년도에 실적에 대한 또 피크를 한번 찍은 그런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제 2024년도로 넘어가서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엔터 4사, JYP, SM,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거의 한 30% 가까이 또 하락세가 줄려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한 전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K-팝 엔터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영향도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단일 앨범 기준으로 100만 장 이상 판매량을 기록한 앨범이 약 20장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기간 33장 정도 100만 장 이상 팔린 그런 앨범들이 나왔기 때문에 약 작년에는 13장 정도가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는 특히나 9년 만에 엔터 쪽에 있어서는 역성장을 기록한 최악의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엔터사들의 실적도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3분기까지 집계했을 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서 한 40%대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 외 나머지 그 엔터사 기업들도 한 30%에서 많게는 거의 50% 가까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거나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인적 리스크 영향도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도우 미니진 전 대표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뉴진스 걸그룹의 이제 그 전속 계약 해지까지 이런 악재를 한번 겪어야 했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개별 활동을 진행하던 엑소의 백첸 씨가 회사의 부당함을 또 호소하게 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안 좋은 악재들이 터져 나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전되는 분위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 이제 하반기부터 슬슬 방탄소년단 BTS와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9월 달부터 이제 반등을 본격적으로 주는 그런 이제 엔터사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멤버 전원이 전역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컴백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이런 방탄소년단의 그 완전체 컴백 시에 연매출액이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냐면 약 1조 2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블랙핑크 또한 이제 올해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새 앨범을 내고 월드 투어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난 2023년도, 20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엔터 4사의 합산 10팀의 신인 그룹이 데뷔를 하면서 초기 비용을 좀 투자를 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본다면 올해와 또 이제 내년부터는 저연차 그룹들의 수익화가 또 본격화되는 시기라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충분히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외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부과 정책 등의 이런 자국 보호주의 무역 규제에 이제 나설 것으로 보이는 그런 와중에 일단은 K-팝 같은 이런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한 중국과의 교류 확대에 따른 관심 역시도 지금 엔터주들 전반에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의 문화여유부 쪽에서 같이 함께 한중 문화관광장관 이제 회담을 한번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점에서 엔터 종목들 그래도 올해 상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인 그런 이제 흑자 전환을 또 깨할 수 있는 그런 엔터사들도 기대가 되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는 사실은 모멘텀이 별로 없었던 해가 또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소식은 별로 없었고 뭐 나쁜 소식만 좀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좀 한꺼번에 다 좀 몰리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은 작년 특히 이제 후반부부터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게 11월 달에 한번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엔터주 관련주들 한번 또 쭉 살펴봐야죠. 고은배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엔터주들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날아올랐던 엔터주들 12월 달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 이어졌었죠. 이달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증권가에서 엔터주 가운데 최선호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6월에 BTS의 완전체가 컴백하기 때문이고요. 전일에도 한 7%에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베이비몬스터가 그리고 4분기에는 블랙핑크에 대한 컴백이 기대되고 있고요. 전거래의 4%가량의 주가의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JYP 엔터가 지난해 11월에 가장 많은 상승을 한 다음에 12월에 개별 악재로 한 8%가량의 주가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걸그룹 멤버가 탈퇴 선언을 하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JYP 엔터 이달 들어서 다시금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고요. 2.4%가량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요, 전거래일만 보게 된다면 0.8%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만 사실 다른 엔터 4사들 가운데서는 가장 부진한 흐름이 1월 달 들어서 나오고 있고요.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1.9%가량 하락했습니다. 대표가 스캠코인 의혹에 휩싸이면서 이로 인해 오너리스크가 조금 부각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투자 심리는 다소 부정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엔터주들을 향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엔터주가 상승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얼마만큼 상승해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엔터주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많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엔터주 가보죠.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종목 수가 또 많은 건 또 아니어서요. 조금 더 이제 좁혀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곽 파트너는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저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왔는데요. 네. 엔터 이제 4사 중에서 작년에 좀 유일하게 적자 전환하게 되면서 맞아요. 네. 상폐설까지 나돌았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적자에서 또다시 흑자 전환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그건 역시도 시장에서 강력한 또 모멘텀으로 발현이 그럼요.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실적이 좀 많이 부진한 측면도 있었고 또한 이미 앞서서 작년 초에 주주환원 정책을 이제 공시를 했었는데 이런 주주환원 정책들이 사실상 이렇게 적자 전환하게 되면서 미흡하게 되자 주주들의 원성을 좀 사게 된 부분들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방송 제작 자회사도 이제 매각을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작년에 이렇게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이제 비용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회사의 큰 수익원이라고 볼 수 있었던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이 없어진 부분들도 이제 회사 실적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제작 비용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이런 적자의 좀 가속화를 좀 이끌어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비몬스터가 1월부터 4월까지 약 19차에 거쳐서 약 한 30만 명 규모로 첫 번째 월드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데뷔가 지금 1년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에 괄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걸그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베이비몬스터의 월드 투어가 실적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는 이제 2분기경으로 증권가에서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YG 엔터테인먼트가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을 좀 크게 대폭 늘려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통해서 보장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서 월드 투어를 시작하는 점에 있어서는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작년에 로제와 제니를 중심으로 해서 음악 활동 컴백에서 또 글로벌 성과를 얻은 점 역시도 올해 이런 관련 투어 활동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2022년도, 2023년도 투어 규모 약 네. 200만 명 모객 이상의 월드 투어 개최를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외 같은 경우에도
남성 보이그룹인 트레저 같은 경우에도 활동을 지금 재개한다든지 또 그 외에도 위너나 악뮤와 같은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본격적인 네. 활동 로드맵이 지금 현재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들로 미뤄봤을 때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반등세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뭐 잘 알려져 있죠. 올해 하여간 블랙핑크가 다시 복귀를 하는 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이미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 기자님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엔터 빅4보다도 이제 엔터주들이 올라갈 때 상승률이 가장 큰 디어유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엔터주 그다음에 게임주를 같이 묶은 그 하나로 FN K-팝 미디어라는 ETF도 있는데 이게 가장 좀 어느 종목을 살지 좀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이 ETF도 한번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죠. ETF 상품. 네. 자, 디어유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는 메리트와 리스크를 하나씩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시장에서 좀 리스크로 작용했던 1월 6일에 급락을 일으켰던 재료 잠깐 살펴보면 지금 시장에서 디어유, 위버스 같은 어떤 그 팬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카카오 엔터, 이제 SM을 뭐 보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카카오 엔터 쪽에서 베리즈라는 거의 비슷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출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디어유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10월 말쯤에 나온 건데요. 지금 현재 디어유 같은 경우는 월간 활성화 이용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5억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텐센트 뮤직과의 어떤 협업,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엔터주로는 YG 엔터, 디어유 두 회사를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켓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은 업종 내 최선호주 의견을 받은 두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제철이고요. 대신증권에서 발간했습니다. 4분기 실적 추정부터 확인해 보면 4분기 매출액이 5조 7천억 원가량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1,060억 원가량이 추정됩니다. 영업이익률은 1.9%로 이 대신증권의 추정치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인데요. 목표 주가 36,000원을 유지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도 달았을 뿐 아니라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했는데 이유는 이제 주가가 진바닥을 형성하면서 악재보다는 호재료에 민감할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뒷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제철 먼저 판매량부터 확인해 보면 분기 판매량 4분기에 428만 톤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판재료를 중심으로 15만 톤가량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최근 업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생산량이 감축되면서 그 가운데서도 고정비용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됐죠. 여기에 따라 전기료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제철 크게 판재료와 봉형강 두 가지 종류를 생산한다고 보면 되는데 판재료는 4분기 소폭 상승하겠지만 봉형강 같은 경우에는 전방 수요가 부진하면서 성수기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방 수요가 부진한 점 그리고 중국의 철강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러한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거의 1년 이상 현대제철 주가는 미끄러져 내려왔는데요. 그렇다 보니 밸류에이션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PBR 기준 0.15배까지 낮아진 상황이어서 이제는 진바닥을 이루고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고 주가가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강하게 반응할 거라고 분석하고 있죠. 이 호재료라고 하면 먼저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을 아직 꺾기에는 이르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아직 미정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전기료 투자 검토 이슈도 일종의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대제철에 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도 유지했고 또 이제는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줄하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도 3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낮췄고요. 지난주 삼성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이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TNG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 발간했고 목표 주가까지 함께 상향 조정했는데요. 제목에는 순항 중인 본업 최선호주 유지라고 적었습니다. 4분기 실적 매출액은 1조 5천억 원 예상되는 상황, 영업이익은 2,200억 원이 추정되는데 일단 컨센서스는 살짝 하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핵심 부분인 관련 부분 나쁘지 않은데요. 시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시장 파이 자체는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점유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진한 업황을 점유율 확대로 방어하고 있다고 리포트에서 표현했고요. 또 건기식 부문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내수가 부진하면서 영업 손실 마이너스 68억 원이 추정되는 상황이나 이는 기존 시장 컨센서스 그리고 기존 추정치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핵심 부분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목표 주가는 오히려 상향 조정이 나왔는데요. 지난 11월 발간한 리포트에서 제시했던 14만 원보다 만 원가량 높여서 15만 원으로 새로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달았네요.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인 해외에서도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핵심 해외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러시아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잎담배를 비롯한 주 원재료 가격은 강보 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잎담배 같은 경우에는 수확한 후에 1년간의 후속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의 지연, 딜레이가 있고요. 이 팬데믹 피크 시절에 생산량이 감소했던 부분이 아직까지 반영되면서 원재료 가격이 강보합세, 약간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팬데믹 시기가 지나갔고 1년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도 해소가 되면서 가격은 점차 안정화될 걸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규 디바이스 판매량도 늘어나면서 전자담배인 해외 스틱 판매량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성장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2025년 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부문인 담배사업부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목표 주가도 15만 원까지 상향했고요.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관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해외 스틱 판매량도 증가되고 있는 만큼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원 차장입니다. 오늘 시장 출발에 앞서 미국 증시의 지난 금요일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전략들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예상치보다 견조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가 25만 6천 건을 발표를 하면서 예상치 16만 건을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이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흐름들이 예상보다 둔화된 속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8%에 육박을 하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쇼크를 좀 보이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졌고 이러한 부분들은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으로서 회피함으로써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 목요일 16일 날 발표되는 한국의 금통위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현재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늦춰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과 3회 연속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코스피 지수가 2,500선 내외로서 좀 등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큰 폭의 하락보다는 2,500선에서의 물량 소화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종목별 위주로 선별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월 달에 있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점 90만 원대에 좀 되돌림이 나오면서 100만 원짜리에 좀 올라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100만 원 이하권의 공략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특히나 기관성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전후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업종별 순환매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서 이번 주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민수 대표, 신일섭 위원, 곤배랭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 뉴욕 시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 주간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무려 3%, 코스닥도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확실히 이제 우리 시장은 올 들어서 지금까지는 순항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뉴욕 시장이 조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자꾸 되고 있죠. 자, 이 두 분은 월요일 날 어떻게 좀 장 시작 흐름 생각하시는지 탑3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매크로 지표가 부담을 갖는 영향들이 시장에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관점들인데 일단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많이 됐다가 최근 들어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이고 올해 반대로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다가 이제 금리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금리와의 어떤 위험 자산 특히 미국 시장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66까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연동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 쪽에서 밸류가 부담이 되는 측면까지 들어오는 관점들이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국내 시장은 별거 일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어떤 수급에 대한 영향들을 이끌어가는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트럼프 정책도 한 몫을 금리를 올리는데 한 몫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취임 일주일을 앞두고 나오는 이제 정책들의 흐름들의 강도들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난주에 강한 섹터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주가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번 주도 이어질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 가격 부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이번에 10일짜리 수출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수출 동향들이 그렇게 완전히 뚜렷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아마 차익 매물에 좀 더 무게가 두는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핵심은 HBM에 대한 어떤 성장의 기대감은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어떤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하락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지지권을 마련하는 HBM 관련된 쪽에서는 계속 관심이 집중해야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LA 화재가 생각보다 커지기 시작합니다. 피해가 좀 더 늘어나는 모습들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복구와 관련된 수혜 섹터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시장에서 반응은 뭐 아주 작은 뭐 파라텍 같은 소방 설비 관련된 업체들이 움직이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함께 이어졌던 이제 재건 섹터의 핵심들이 아무래도 건설 기계 그리고 또 관련된 부품들이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력기기 관련된 쪽들도 관련된 인프라를 복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혜 쪽인 섹터 쪽에서는 관심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일렉트릭이 가장 이틀에 납품하면서 이어지는 변화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성장세로 보게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을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정 시에 다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LA 롱비치 쪽에 들어가는 쪽의 공급 물량이 공급망이 좀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운임이 상승한다. 그러면 해운에 대한 영향들 그리고 또 그를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와 관련된 쪽의 연관성으로 봤을 때 조선주들 그리고 또 필수 소비재 쪽의 라면들 이런 쪽들도 한번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 섹터들도 한번 좀 점검해보는 흐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우선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담감 속에 외국인의 수급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이와 함께 LA 산불로 인해서 복구 시의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 섹터군들 좀 정리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으로 전진건설 로봇이 급등세를 보였고요. 역사상 신고가를 썼습니다. 물론 역사가 아주 오래된 주가는 아닙니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10일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환영하고 러시아는 회담 개최에 대한 전제 조건이 아예 없어서 백지 상태에서 회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 기대감이 점점 올라오면서 물론 바이든이 지금 불과 일주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엄청나게 많은, 물론 아직 미국 대통령의 지위가 있으니까 합법적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일사천리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가지 무기 체계 지원부터 교육까지 모든 포함된 있는 거를 지금 다 빼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바로 확 돌려세울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취임 첫날부터 바로 끝내버리겠다, 전쟁을. 계속 공언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진건설 로봇이 그동안도 계속 움직임이 있었는데 계속 트럼프 임기가 지금 다가오면서 강세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힘스의 경영권 매각설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조선주가 지금 좋은데 이 매각 이슈까지 들어갔어요. JNP라는 사모펀드가 2019년에 HD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현대힘스 지분 75%를 1,000억 원 주고 매입을 했었는데 작년에 코스닥 시장을 상장시키면서 보유주식 2,220만 주 가운데 348만 3천 주를 판매하며 지분율을 53.06까지 하락을 시켰습니다. 이 하락을 시켰던 이 부분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는데 다음 달 초부터 현대힘스 경영권 매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 조선주도 좋은 조건이와 지금 그로 인해서 이 몸값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권 매각설에 따라서 현대힘스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오스테오닉의 미국 진출 기대감입니다. 지금 전부 다 미국, 그다음에 트럼프에 연관된 것들만 가고 있어요. 오스테오닉은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업체입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2020년에 진머 바이오매트라는 미국 회사랑 OEM, ODM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해 놨고 FDA 승인을 받으면 바로 지금 직진출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관련된 미국 경기에 기대는 혹은 미국 대통령의 입김에 관련된 미국이 원하는 융성하는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이런 거 위주로만 철저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료에 대한 기대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이게 트럼프의 이제 집권이 다음 주죠. 이기 출범이 그런 부분 연계돼 있고 현대힘스, 오스테오닉, 미국과 트럼프 이 두 조합에 해당되는 어떤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58분 됐네요. 동시효과 상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3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말 사이 미국의 3대 지수는 일제히 1.5%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가 너무나도 굳건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의 속도가 훨씬 더 늦춰질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시장의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우리 증시 역시나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장 고용 지표에 대한 경계감 속에 양지수 하락했고 오늘도 역시나 양지수 일제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37%가량 내리면서 2,506포인트 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3% 조금 더 깊게 밀리면서 714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 준비 중에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일제히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감 속에 주말 사이에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고요. 이에 대한 영향 국내 증시까지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까지 3거래일째 조정받으면서 0.9%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7%가량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어닝쇼크를 발표했던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는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어닝쇼크로 2차 전지 기업들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그런 부진함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오주들도 역시나 조정 구간 이어갑니다. 알테오젠은 2%가량 빠질 것으로 보이고 HLB는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 강세에도 한 걸음 쉬어갔었는데 오늘도 하락 출발 준비 중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9시 딱 됐습니다. 1월 13일 우리 시장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일단은 뉴욕 시장 지난주 급락 여파가 좀 바로 있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3%대, 4%대 하락세로 좀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아까 고앵커 쭉 말씀하신 걸 저도 좀 지켜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약세일 가능성이 높게 보이네요. 지금 지수가 떴습니다. 코스피 0.3% 하락해서 출발하고요. 코스닥은 0.54%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환율도 사실은 조금 많이 올랐고요. 1,472원대까지 지난주에 좀 많이 좀 하락을 했던 것들이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네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출발 상황 또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군별 앵커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 미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양시장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고용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이제 시장의 눈은 이번 주에 발표될 물가지표에 쏠리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시장, 양시장 하락으로 출발한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 0.22%가량 내리면서 2,510선, 그리고 코스닥은 0.49%가량 빠지면서 714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우선 1월 들어서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무역 수지가 지금 집계가 되고 발표가 됐는데요. 30억 불가량 무역 적자가 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상황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0.9% 빠지고요. SK하이닉스도 0.9%가량 내림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하락을 좀 고스란히 받고 있고요. 지난주 SK하이닉스 많이 올랐던 만큼 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닝쇼크를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역시나 빠진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0.57%가량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강합니다. 4% 이상 상승하면서 지금 104만 원 선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걸음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와의 협력 소식 속에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아도 함께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0.9%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대장주들 나란히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 0.57%가량 오르면서 최근 추세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나 0.74% 반등 시도하면서 20만 3천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11위부터 15위입니다. 네, HD현대중공업 오늘 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 나오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0.4%가량의 하락, 현대모비스는 1%가량의 내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지금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내 두 가지 공장에서 셧다운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철강에 대한 판매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셧다운을 선택을 했다는 건데요. 포스코홀딩스 연간돼서 오늘 1.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16위부터 20위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0.86%가량 상승하면서 은행주들 종목 가운데서도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생명 0.6%, 그리고 고려아연이 0.57%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5%가량의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한 걸음 또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7%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방산주들의 흐름은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쇼크의 여파로 지난주 금요일장 크게 밀렸었습니다. 오늘도 시세는 좀 부진하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5% 그리고 에코프로는 0.4%, 다만 낙폭은 다소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즈는 1% 이상 빠지지만 HLB는 0.7%가량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권 바이오주 내에서도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 1% 이상 빠지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1.24%가량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은요,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클래시스가 1.8%, 휴젤이 0.58%가량 상승하면서 오늘은 침습, 비침습 관련 없이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은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엔캠도 오늘 강보합권, 2차 전지 가운데서는 그래도 낙폭이 그나마 조금 선전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0.5%가량 빠지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지난주 금요일장 시장 대비 괜찮았었는데 오늘도 2.4%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엔터주들이 지난주 반등을 좀 이어가는 걸까요? JYP 엔터가 보합권에서 반등 시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시세 괜찮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HPSB 0.53%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대장주라는 사뭇 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실리콘투도 2.5%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화장품, 미용, 의료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 1%가량 빠지면서 AI 의료 관련 기업들 그리고 로봇 관련 기업들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확인해 봤고요. 전문가들은 개장 직후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예, 고양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좀 그 사이에 조금 더 업종별로 테마별로 좀 보니까 우크라 재건주 다시 조금 괜찮고 방산주 오늘 좀 괜찮고 조선주 오늘 조금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고 오늘 전선하고 전력설비 쪽이 또 동이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두 분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들어봐야 되겠죠.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좀 보시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시작은 한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 2,506선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많이 줄이네요. 그런 쪽에서 이제 보합권 시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시작과 함께 환율은 3원 정도 하락해서 1,471원.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았던 거에 불구하고는 일단 더 이상 환율이 폭이 좀 커지지 않겠다는 쪽의 흐름인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혹시나 좀 낙폭을 키우지 않을 만한 낙폭을 키울 만한 정도의 부담이 나오지 않나 싶었는데 일단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470억 정도 코스피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일단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또 선물 매도가 한 2,100개까지 나가는 모습들은 좀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선현물 매도가 강화되는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또 매수로 살짝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부담을 갖는 영역들은 아니지 않나라는 쪽인데 그와 함께 이제 2,500선에 대한 지지권들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어떤 섹터별 그리고 업종별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도 제약 섹터가 강합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또 셀트리온에 대한 성과를 기대를 하면서 그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있지 않나라는 쪽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밖에 종이 목재 쪽은 아무래도 조림 관련된 쪽의 사업들로 영향을 끼치는 특히 LA 산불과 관련된 쪽에 영향을 또 관련된 목재 공급할 수 있다라는 쪽의 논리인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음식료 비금속 업체 쪽들은 강세인데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좀 강했었던 운송 장비 그리고 전기전자 금속 증권 관련된 쪽들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대비해서 조금 좀 다른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 말씀 쭉 들었고요. 자, 이번에 신 의원님 시장 또 출발사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뭐 금리나 기대감이 없었다고 하락을 했지만 미국 경기가 너무 강한 거에 반증이잖아요, 지금. 저기는 뭐 실업률도 완전 고용 상태에 취업자 수도 급증해 기업들 실적은 카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비재까지 싹 다 좋아. 그쵸. 매그니피센스 세븐처럼 시대의 화두를 짊어지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키는 이런 기업들만 좋은 게 아니고 실생활에서 카드 쓰고 월마트, 코스트코 죄다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경기가 좋다 보니 결국 그 나라의 돈의 힘은 국력이죠. 미국만 저렇게 혼자 잘 나가다 보니 지금 신흥국 엉망진창입니다. 브라질, 중국, 인도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그냥 1강이죠, 1강. 1강도 그냥 초초초 1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지금 2022년 이후에 2년 만에 최고가를 갔습니다. 109.49죠. 2022년 9월 달에 114.76이 역사상 최고가거든요. 근데 거기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박스권 돌파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원달러 환율도 결국 21선에서 다시 지지받고 또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1487.54 12월 27일 날 세운 거기를 돌파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달러 환율 차트랑 코스피 차트는 반대니까 코스피는 또 저점 테스트를 가는 며칠간의 살짝 달콤함이 결국에 잼 한 방울? 딸기잼 한 방울 찍힌 거 그거 먹은 거였어요. 나머지는 그냥 썩은 맛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국 경기가 강하다는 것이 결국에 달러 가치의 강세가 나타나 버리니 다른 나라들은 다 죽어나는 겁니다. 계속 어려운 것이고 지금 오늘 가는 것도 다 그냥 이런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 거, 미국이 강해서 반대적으로 빠지는 거. 그 다음에 또 시장에 우리 지수에서는 미국이 안 좋아서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LA 산불 관련 테마가 거의 종목 숫자만 한 100개입니다, 지금. 위에 상위에 전부 다 전력 관련주, 무슨 공기청정기, 제습기, 미세먼지, 마스크, 스마트홈 이거 전부 다 저기예요. 자, 일단 공기청정기 섹터가 4.10으로 제일 센데 지금 K웨더가 지금 29.90으로 상한가에 들어갔고 위닉스가 22.31이거든요. 오텍이 13.12이고 지금 이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공기청정기랑 제습기 팔고 있잖아요. 지금 공기청정기 불티나게 팔릴 것이고 K웨더는 이런 기후 변화를 미리 이 예후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고 오텍은 음압병동이라던가 냉장차 운영하는 회사, 마스크도 팔죠. 크린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신일전자, 쿠크홈시스, 코웨이 이런 거 전부 다 공기청정기 파는 회사들이고요. 전력선비는 지금 재룡산업이 18.99, 그다음에 제일일렉트릭이 11.74 정도 이거고 세명전기가 이제 4점대로 좀 떨어지는데 재룡산업이랑 제일일렉트릭이 1, 2등 주죠. 겨루고 있는데 지금 이 둘 다 이거죠. 지금 전력 설비가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단수 죄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또 이 인프라를 복구하려고 하면 엄청난 지금 세월이 걸리거든요. 제일일렉트릭은 미국에서 이미 아크 스위치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또 다 마찬가지예요. 파세코, 캐스피온 뭐 이런 것들 있죠. 전부 다 저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림 사업도 마찬가지죠. 산불로 인해 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뭐 10몇 년인커녕 지금 30년, 40년 자란 나무들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솔 홈데코, 자연과 환경 이런 조림 사업하는 회사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지진 화재 관련해가지고 EN 플러스, TKG 예강, 한컴 라이프케어 이런 회사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초상위권에 전부 다 미국 산불 관련해서 오르는 거고 지수는 미국이 달러가 너무 강세고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막 눌러버리니까 그냥 달러 혼자 강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죽어나는 상황이다. 지수는 세기가 어려운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참 남한테는 이런 좀 불행이 우리 기업들, 우리 관련주들한테는 또 수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기대감이 작용해서 오늘 이 LA 산불 관련돼서
전선 또 이 전압기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9시 14분 돼가는데요. 섹터별로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4분여 가까이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은요, 역시나 LA 산불과 관련돼서 연동되어 있는 섹터군들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난 안전에 대한 검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넓은 면적이 불에 태워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닉스, 파라텍과 같은 재난 안전 섹터에 엮여 있는 종목군들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돼서 전력 소비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손실 금액만 88조 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산불이 잡히게 되면 재건에 대한 그런 사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늘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까지도 검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도 오늘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전력에 대한 효율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한 기술력 중에 하나가 냉각 시스템이 있고요. CES에서 냉각 시스템과 관련된 발표들도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HBM 여러 가지 AI 관련 섹터 가운데서 냉각 시스템의 탄력이 굉장히 괜찮고요. 개별 이슈로는 신세계그룹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이 모친의 이마트 지분 10%를 전량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회사를 정상 구도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마트의 지분을 매입한 거고요. 오늘 이로 인해서 이마트 주가도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개인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금요일장에도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 속에 매도를 했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700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 역시나 68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기관은 25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이 60억 원가량의 물량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매수나 매도의 주체가 확실하진 않고 현재 구간 좀 경계감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오늘 삼성공조가 가장 큰 상승 보이고 있고요. 범한경영이 18% 그리고 한솔홈데코가 12%, DIC와 삼부토건도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니까 재건과 관련돼서 LA 산불과도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공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K웨더, 위닉스 그리고 재룡산업과 같이 전력 설비 그리고 공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드래곤폴라의 게임 관련 기업이죠. 오늘 상한가로 올라섰습니다. 1,582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까지 하나하나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직후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고은별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보는 게 비슷할 수밖에 없고요. 투자자들의 좀 시장의 관심은 이제 저렇게 오늘 LA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집중이 되고 있고 저도 좀 살펴보니까 화장품주들이 오늘 좀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화장품주들 좀 몇 가지 보면 실리콘투도 오늘 4% 가까이 오르고 있고 역시 이제 ODM 관련주들이죠. 코스맥스가 오늘 7% 가까이, 한국콜마는 3% 가까이,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좋네요. 2.6% 정도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는 것도 좀 눈에 띕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분 종목별 흐름도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떤 게 좀 눈에 띄시나요? 네, 일단 약간 개별주 성격의 종목들이 강한 모습들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DIC라는 종목이 이틀째 강세가 이끌어지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부품 쪽에 알려진 회사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기어 쉐프트 이쪽에서 동력 전달 장치죠. 이쪽에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CS2025에 참가를 해서 보여줬던 쪽이 뭐냐면 자체 개발한 소화 약재가 탑재된 배터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배터리의 어떤 안전성을 좀 도와주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이틀째 강한 모습들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일단 약간 자동차 부품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저평가가 어느 정도 좀 소화되기 위한 모멘텀이 하나가 가세가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조금 더 좀 강하게 좀 이끄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난 고점대 부근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들 붙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강한 종목 쪽이 TNL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8%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갭상승 이후에 강한 변화가 이끌어지고 있고요. 제가 보통 얘기하는 창상 피복제라고 하는 쪽에서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런 쪽에서 레벨업 되는 과정들이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수출 데이터가 중량도 좋지만은 가격이 올라오면서 나왔던 어떤 환율 효과까지도 톡톡히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어지는 변화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도 그렇게 크게 화장품 쪽에서도 꺾인 게 없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시각들도 빠르게 좋아지면서 분위기가 이어진다는 점도 오늘 지금 특이한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중에서 우진엔텍의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저점대를 벗어나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최근에 나왔던 한미 간의 원자력 협약 관련된 부분들 이외에 어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SMR에 대해서 벌써 미국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확장을 시키면서 이번에 종속돼 있던 유럽이나 아니면은 중국, 러시아 쪽에서의 원자력의 주도권을 SMR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높다 보니까, 그를 봤었을 때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밸류체인들이 다 그쪽이 아니라 새롭게 짜기 시작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SMR 관련된 쪽의 변화, 그리고 또 그의 어떤 밸류체인에 한국 쪽이 들어갈 수 있을 기대감들 이어지는 것 같고요. 또 16일에 가게 되면 한국에서는 야당 대표 중심으로 또 에너지 관련된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친원전 쪽의 흐름들이 탈원전이 아니라 친원전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변화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종목 장세가 올해 특히 상반기에 움직일 거라는 얘기는 많이들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우진엔텍, DIC, 화장품 중에서 이제 이런 몇 가지 종목들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섭위원 종목별 흐름 어떤 게 눈에 띄시나요? 네, 오늘 이제 유리기판주는 아주 약보합으로 치고 있어서 아직도 지금 시세가 남아있다. SKC가 0.26 빠지고 있고요. 유리기판을 만드는 업체죠. 그다음 YC캠은 소재라고 했죠. 그 지금 YC캠도 YC캠은 지금 플러스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25 플러스였다가 0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장비는 필옵틱스, 이건 0.61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이 오늘도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이죠. 강하게 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반도체 씬에서 제가 두세 달 전부터 반도체에서는 딱 한 종목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크 시스템즈. 네, 주가 말도 안 되죠. 지금 보세요. 저런 게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반도체에서도. 그리고 지금 그 조선주 섹터에서는 제가 뭘 보라고 했나요? 제일 중요한 종목. 성광밴드 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성광밴드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에 대세 상승을 할 때 조선주, 그때는 지금 상선을 많이 팔아서 중국이 저가로 막 치고 들어오기 전에 조선주가 꽃을 피웠던 일기였거든요. 그 이후에 20년 동안 정말 조선주는 봉인되어서 관에 들어가 있는 시체처럼 정말 주가가 그러했는데, 지금 성광밴드가 그 시점에 지금 다가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2007년도 만약 고점을 벗긴다? 이건 정말 큰 사건이거든요, 진짜로. 이거는 다른 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주가 똑같이 거길 가도 지금 완전 다른 배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 2007년의 상황은 다시는 오지도 않아요. 지금 완전 다른 상황에서 가기 때문에 지금 완전 다른 배경으로 가는데 2007년의 배경보다 훨씬 세다는 것을 증명하는 선봉장이 성광밴드예요. 만약에 성광밴드가 거기를 뚫는 순간은 정말 큰일이 일어납니다. 꼭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플러스네요, 저거는. 그다음에 전진건설 로봇이죠. 지금 3% 오늘 또 오르고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주에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얘는 북미 인프라에도 걸려 있어요. 지지난달에 또 텍사스에 그 미국 최대 규모의 서비스 센터를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진건설 로봇이 콘크리트 펌프카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길쭉하게 대게 요즘에 되게 많이 먹잖아요. 겨울철에 대게 다리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펴가지고 막 고층에도 우리 막 123층짜리 저기 어떻게 콘크리트 올렸어? 이거 상상하잖아요. 콘크리트 펌프카로 거기다 써서 콘크리트 올리는 거죠. 시멘트를. 그런데 전진건설 로봇이 우리나라에서 탑이기 때문에 북미나 뭐 이런 데서도 사업이 저기 확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이 역사상 신고가를 갖고 뭐 탁월하게 막 재무제표가 올라가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꾸준합니다. 꾸준히 매출액이 4년 연속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4년 연속 꾸준히 증가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회사다. 그다음에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볼만하죠. 지금 삼성그룹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SK그룹에 자꾸 선을 뺏기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HBM도 놓쳐버렸죠. 유리기판도 놓쳐버렸죠.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죠. 그거 뭐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HBM 조금 따낸 거 그거 아무 시장에서 저기를 안 해줍니다. 평가를.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에서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뜰 가능성이 있죠. 저번에 100만 원 돌파했다가 2달 주저앉아서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아주 예쁜 조정을 마쳤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가서 만약에 2024년 10월 달에 113만 원 돌파한다? 이번에는 120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법도 걸려 있죠. 지금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먹었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생물보안법은 통과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상원위원회 하나 딱 남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야 인도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먹겠느냐 하지만 파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도, 일본이 먹더라도 우리나라도 먹을 게 있다. CDMO, CMO.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20만 원 돌파를 지금 뭐 기대해보면서 한 20% 먹는 전략? 이건 초대형주니까요. 그래서 삼성그룹과 SK그룹에서 SK그룹을 택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바이오신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는 삼성그룹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어떤 대형주로서의 보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에 눈에 띄는 종목군들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버티려고는 하는데 아직 버티는 것보다는 좀 이제 눈치를 보는 쪽이 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사이에 그래도 주식 전반적으로는 뭐 탄력이 떨어지거나 힘이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성장주 쪽에서도 로봇 섹터들 쪽도 여전히 강한 모습들이고, 특히 우주항공 쪽들도 강한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1월 효과가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 쪽에서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점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들 수급들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또 매물 압박이 커진다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 눈여겨보시면서 특히 또 시장에서 유가 상승과 함께 또 미국에서 가장 또 이슈가 되는 블랙십과 관련된 쪽의 규제들 이어지게 되면 에너지 섹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아직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외국인 수급 챙겨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꼽으셨을까요? 네, 쾌걸조선 로봇 군단의 대활약, 신명나게 동참하라. 조로 포트폴리오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또 어디에 연관되는지 아시죠? 트럼프의 입과 머스크의 입에 연관되었어요. 트럼프는 계속 조선을 넘어서서 미국 해군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죠. 미국 혼자 못해요, 근데. 다 노후화돼서. 그 다음에 트럼프의 입에 이어서 머스크의 입. 머스크 지금 옵티머스 로봇, 자율주행 이 주식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를.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 결국 조선에서 성광밴드, 로봇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선봉장들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선봉장들이 격파를 해나가는 그 스피드와 세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강하게 동참하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과 로봇주 꾸준하게 관심을 두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한국과 미국 정부에 대한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원자력 수출 협력 약정에 일단 서명을 했고요. AI에 관련된 그 전력 인프라 수요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팀 코러스를 구성을 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 대응하자 뭐 이런 정도의 MOU가 일단 나온 상황에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MOU를 구체화하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합의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두 회사가 한수원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24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의의 제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웨스팅하우스 측에서는 중단하자 뭐 이런 것에 합의를 일단 한 상황이고요. 유럽은 웨스팅하우스가 그리고 중동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일단 원전 사업에 진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MOU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지만 일단 러시아와 중국이 자금력과 외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 깊숙이 침투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시장을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시도로 일단 풀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에너빌리티는 글로벌 SMR 시장에서 주요 파트너로 현재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2017년부터 이 사업에 진출을 해서 원자로 그리고 증기 발생기와 같은 핵심 기기를 포함해서 SMR에 관련된 부품들을 생산 가능한 첨단 공장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원전의 큰 회사로 알려져 있는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 등과 같이 원전 사업의 주요 플레이어들과 같이 사업에 참여 중인데 현재 약 62대의 SMR 모듈 수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SMR 관련 수주가 올해 내년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AI 전력 부족 관련된 내러티브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를 이 부분에서 좀 받을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업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25,000원 고점 터치 후에 일단 충분한 가격과 기간 조정을 좀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저점을 높여가면서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구간에 있고 현재 가격에서는 매수하기 좀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7월 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해외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엔비디아나 테슬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잖아요. 관련 밸류 체인이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월요일 이 시간을 좀 집중 점검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제 옆에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박사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CES 2025 여우는 쭉 남아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젠스나 엔비디아 CEO가 코스모스를 딱 소개를 하면서 이것은 로보틱스의 챗 GPT 순간이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장에 관심을 좀 끈 흐름들이 있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정확하게 비교를 하자면 2024년 10월 10일 날 일론 머스크가 위 로봇 행사에서 로봇과 로봇 택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밝혔던 것처럼 사실 그 비전을 밝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디에 집중하고 싶은가 이 부분을 좀 밝혔는데 월드 모델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단어고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또 뭐냐라고 이렇게 하실 텐데요.
거대 언어 모델을 오픈 AI에서 만들었더니 그것을 챗 GPT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대 언어 모델을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들었더니 그걸 제미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월드 모델이라는 것을 엔비디아에서 만들었더니 그걸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고 그 코스모스도 1.0, 2.0, 3.0, 4.0으로 발전하겠죠. 그러면 거대 언어 모델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셔서 이해를 하실 거고요. 월드 모델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 실제 생활의 물리적인 실제 3D 세계를 학습하고 여기에 학습해서 그것을 예측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구 선수 같아요. 야구 선수는 강력한 투수가 직구를 던질 걸 생각해서 또는 변화구를 던질 걸 생각해서 여러분 훌륭한 프로야구 선수는요. 똑같은 야구공을 갖다가 그냥 100번 연습하는 게 아니라 1000번 연습하는 게 아니라 10,000번 연습하는 게 아니라 10만 번, 100만 번을 연습을 해요. 이걸 연습을 하다 보면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하다 보면 그 모델이 저 선수가 저쯤에서 손을 놓고 던진다라면 나는 지금쯤 배팅을 나가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확률적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것을 무의식 속에 뇌 속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자신이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거를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볼펜이 떨어지는데 이쯤에서는 손을 잡으면 로봇이 이게 제가 로봇팔을 하면 이 물건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학습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GPU로 시뮬레이션을 해놓습니다. 한번 이거를 찍은 다음에 자 한번 이걸 갖다가 GPU로 이 그래픽을 갖다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만들어줘서 우리 야구 선수가 연습하듯이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을 직접 자동차가 할 수 있게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GPU로 한 번은 실제로 찍어야 돼요. 한 번은 실제로 찍은 다음에 그거를 수백만 번 연습하게 해서 보다 완벽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거를 떨어지는 볼펜을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로봇이 이것이 바로 코스모스라는 거고 이 코스모스를 통해서 지금 이번 1월 달에 지난주에 발표됐던 것은 토요타가 함께하겠다. 중국의 비아디가 함께하겠다. 그다음에 미국의 루시드가 함께하겠다. 리비안이 같이 하겠다.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가 같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에 있어서 코스모스를 쓰겠다라고 이제 밝혔던 것처럼 자율주행의 새로운 어떠한 시작이 열리는 거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다양한 미국의 로봇 기업들이 이번에 같이 하겠다라고 지금 같이 하면서 로봇도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지능은 없거든요. 죄송하지만 지능이 없기 때문에 AI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코스모스를 쓰게 되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떨어지는 볼펜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공구를 잡고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이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는 이 로봇들에게 지능을 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AI 학습기구나. 그렇죠. 일종의 플랫폼이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 세계에 딱 베껴서 그 AI 로봇들이 엄청나게 학습해서 데이터해서 현실 시장에서 이제 똑 부러지게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기본을 연습을 시켜준 거죠.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걸로 또 먹고 살겠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렇죠. 미래의 먹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미래의 먹거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위 로봇에서 테슬라가 미래의 먹거리를 보여줬죠. 자율주행과 옵티머스에서. 그랬더니 주주들은 그거 말고 지금 당장 어떻게 벌 건지 알려줘.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던 것처럼 이번에 엔비디아도 아니 그거 말고 블랙웰은 언제 나올 거야. 그 얘기를 해줘야지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블랙웰 얘기는 안 하고 미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까운 미래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식의 어떤 결과는 나왔지만 엔비디아는 대단히 큰 그림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빅피처네요. 근데 들어보니까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이거는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 가능하겠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토요타가 거기에 결합했다라는 건 토요타는 자율주행을 거의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토요타한테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쫄리겠어요. 자율주행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구글의 웨이모 2024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주당 10만 건의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11월부터는 15만 건의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2025년은 심지어는 도쿄에서도 주행 테스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쿄에서 웨이모가 막 로봇 택시를 작동을 하게 되는데 토요타의 본거지인 일본에서 이건 위협받는 것이고 로봇 택시 우리는 준비 정말 토요타는 거의 제로 수준이거든요. 이런데 우리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구글하고 같이 해야 되나? 아니면 테슬라한테 일론 머스크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이센싱을 해야 되나?
그랬는데 갑자기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죠. 네. 젠슨왕이 우리랑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땡큐 그러면서 젠슨왕이 손을 잡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에게 그리고 로봇 기업들에게 선택지가 테슬라에로 집중됐던 것 그리고 또는 구글 정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선택지가 더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오픈AI의 챗GPT가 나오고 구글의 제미나이가 나오고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나왔던 것처럼 구글이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도 똑같이 이런 코스모스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랑 같이 자율주행을 하거나 우리랑 같이 로봇을 할 파트너를 구하겠다. 자, 이 생태계가 이제는 대단히 커지고 여러분 챗GPT가 2년 만에 세상을 이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월드 모델이 즉 코스모스 이름을 따고 구글은 또 다른 이름을 따겠지만 곳곳에서 경쟁자가 나오면서 로봇을 움직이게 하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이런 새로운 판이 지금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테슬라에 도전장을 냈다 이런 표현을 쓰나 봐요. 네. 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테슬라도요.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쭉 경험담을 보니까 FSD 놀라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지나요? 예. 테슬라의 FSD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십시오. 아무리 젠슨왕에 의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코스모스로 쫓아와도 테슬라가 훨씬 더 많이 앞서가 있는 건 테슬라는 실제 데이터를 현실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있어야 여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월드 모델이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보호자전에 전 세계의 비보호자의 케이스가 몇 개가 되겠어요. 언덕길에서 비보호자 회전, 내리막길에서 비보호자 회전, 비 오는 길에서 비보호자 회전 이렇게 해서 아마 수십만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그 수십만 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수백 개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시뮬레이션에서 월드 모델을 만드는 것과 수백만 개를 갖고 있는 것에서 월드 모델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앞서가는 기술에서 여러분 작년에 버전 12가 나왔었는데 버전 13까지 11월 말에 나왔죠. 그러니까 즉 두 개의 버전 12와 13이 2024년에 나왔다는 건 대단히 이 버전의 그 업그레이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은 올해 2025년에 13에서 14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건데요. 평가가 점점 도와지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주차하는 곳에서부터 다시 주차할 때까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두 가지의 실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FSD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보면은 테슬라 FSD 같은 경우 유튜브에 보면은 또 트래픽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좋은 점만 보여주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죠. 주주시라면 냉정하게 이걸 평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앰뷸런스는 인식하지만 앰뷸런스가 왔을 때 갓길로 피하는 것, 옆길로 피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경험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되게 유연하게 빠른 속도로 피해주지 못하는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10점 만점에서 9.5점이나 9.6점을 받고 있는데 이 앰뷸런스가 왔을 때 차량을 왼쪽으로 옮겨주는 것 이런 부분들에서는 한 4점 정도밖에 못 받고 있다는 거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실수가 또 나왔던 것은 트램이 여러분 이제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트램이 다니는 곳에는 둔턱도 없이 일반 도로에 트램길이 나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FSD가 실수한 것이 좌회전을 했는데 차량길로 들어간 게 아니라 트램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큰 사고가 일어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근데 이런 거는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 특수한 극단적인 경우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서 느끼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FSD가 지금 10위까지는 일반적인 주행을 잘했다라고 한다면 13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으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엄청난 경우의 수를 학습하고 습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그거는 테슬라의 강점은 실제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점. 그건 엔비디아와 좀 차별화되는데 향후 그건 좀 봐야 될 상황이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더 레벨 5에 도달하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이미 레벨 4, 이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했다라는 점도 부각이 되고는 했었는데 여타 이 경쟁 구도는 어떻게 가는 건지 궁금한데요. 물론 이제 전통
전통적인 개념에서 이제 레벨 3, 레벨 4, 레벨 5 정한 것도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네. 이것이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는요? 예, 네. 이제는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각국 정부의 허가를 통과하는 거죠. 허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주행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주행 테스트의 결과물을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거고 정부가 그걸 보고서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웨이모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웨이모는 도시별로 샌프란시스코를 먼저 시작했고 LA를 했고 피닉스를 했고 오스틴을 했고 이제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도쿄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주행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 레벨 3, 4, 5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행 테스트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이 주행 테스트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2024년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것에 따르면 2025년 올해죠. 올해 상반기 중에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주행 테스트 데이터를 모으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대단히 테슬라 역사에선 대단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성공적인 주행 테스트 결과가 나온다라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로보택시 영업을 해도 되는 거고 FSD의 안정성도 높아지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사람보다 몇 배 더 안전한가. 사람보다 그냥 안전한가? 사람보다 10배 더 안전한가? 100배 더 안전한가? 그다음에 완전하게 무사고로 가는가? 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 이제 뭐 투자자분들은 레벨 3, 레벨 4, 레벨 5 다 구별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가 언론에서 그리고 여론에서 중요한 거는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고 인간보다 그래도 100배 안전하구나. 1년에 250만 명이나 전 세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이제는 이런 죽음이 없는 교통사고로 누군가가 불구가 되고 크게 다치지 않는 이런 사회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겠구나. 기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단히 인간의 관용이 되게 작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만 기계가 실수하면 뭐야 도대체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계는 인간보다 월등하게 안전한 자율주행을 그렇죠.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이 주행 테스트를 국가에서도 하게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이 올해 아마 판결을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FSD 그 주행 테스트 이 굉장히 중요한 엄청나게 주가에도 중요하죠. 그렇고 그렇죠. 반향을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예. 사실 저희도 여유가 되면 일일 TV도 가서 취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그렇죠. 전 세계에서 올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올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거를 주행 테스트하는 걸 촬영하러 올 거고 여기에서 비판적인 거 없고 큰 사고 없이 통과한다라면 테슬라의 주가는 스타링크 타고 같이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계속해서 언론들이 계속 지금 라이브로 찍고 있는데 막 실수가 일어나게 되면 주가는 저기 보링 컴퍼니의 마신을 타고서 지하로 내려갈 겁니다. 저희도 이걸 어떻게 시청자분들한테 잘 알려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약간 아쉬운 게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이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하향했는데 이유는 로보택시 실행 리스크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거가 그러니까 약간 반신반의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직까지 주행 테스트가 공식적인 정부가 요구하는 주행 테스트를 서류를 만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 FSD 13 또는 14가 나와서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결과적에는 정부 부처의 허가가 필요한 거니 정부 부처의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로보택시 계속 운운하는 것은 사업성에 대한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고 있는 거죠. 네. 반대로 이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370달러에서 420달러로 상향했고 주말 사이에도 상향한 곳도 꽤 있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반대로 로보택시나 아니면 로봇공학의 성장성 그리고 올해 출하량이 반등할 것이다 이런 근거를 댔습니다. 저는 출하량은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에 마이너스 1.1% 하락 성장했지만 올해는 여러분도 아시는 모델 주니퍼가 판매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물론 온라인 판매에서 배달은 2월 달부터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리고 모델 Q도 지금 일명 좀 더 중저가 모델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2025년 같은 경우 자동차 시장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출하량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속도로 본다라면 저는 특별하게 문제 없다라면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그 공개적인 테스트는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테슬라 주가에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된다라면 그 다음부터 로봇공학의 문제라든지 자율주행의 문제라든지 로봇택시의 문제가 대단히 순차적으로 쉽게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보면서 이 부분만 되면 되는 거지 굳이 로봇택시까지 나와서 이것이 매달 얼마를 버니 이건 천천히 봐도 돼요. 이걸 하기 위한 가장 큰 허들
정부 부처의 허가라는 허들 예. 이거를 넘을 수 있다. 왜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게 되면 우선 법이 바뀌어서 주정부마다 뭐 테스트 데이터도 다르고 요구하는 사항도 다른데 이제는 연방 정부로 단일화해서 한 번 테스트해서 한 번 통과하면 미국 전역에서 된다라는 것은 중국으로라든지 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들도 높은 거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랑 함께 해야지 한다는 이런 라이센싱, FSD 라이센싱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경제 지형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올해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도이체방크도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그 말씀해 주셨듯이 그 주행 테스트 이게 단기간으로 가장 중요하죠. 모멘텀이 될 것이다. 거기서 좀 주가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엔비디아와 그 테슬라 간의 데이터 싸움은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그거에 따른 밸류 체인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께 오늘 집중적으로 점검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콘텐츠가 나가고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9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 시장,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시장을 이끌고는 있거든요. 그게 좀 선방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잠시 후 마켓나우 2부 진행할 텐데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종목과 섹터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